2023년 1월 22일 헤이룽장 성무호. 온도계는 영하 5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다. 생존과 파멸의 경계선이다. 이 온도에서는 디젤 연료가 풀처럼 굳어버린다. 고무 타이어는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다. 노출된 피부는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는다. 이곳은 중국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지역이며 사람들은 존경을 담아 이렇게 부른다. 중국의 북극, 상상해보라. 고요한 겨울밤, 갑자기 전력망이 멈춘다. 전기 난방은 침묵한다. 단열재 유리섬유, 석고보드, 발포 소재는 본래 열을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를 가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집은 서서히 차가운 관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800여 년 전 이 같은 땅에서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던 소빙기 시대에 중국인들은 살아남았다. 전기도 가스도 현대적인 재료도 없던 시대에 그들은 공기를 데우지 않았다. 사람 자체를 데웠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술의 이야기이며 고대인이 체득한 조용한 지혜의 형태이다. 그러나 먼저 적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이 추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은 한때 문명을 거의 파괴할 뻔했는가? 1320년 유럽은 기근에 빠졌다. 런던의 템스강은 몇 달 동안 얼어붙었다. 대륙 전역에서 농작물이 실패했고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혹한이 아니었다. 약 600년 동안 이어진 소빙기라는 기후전쟁의 시작이었다.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지구는 깊은 한랭기에 들어갔다. 빙하는 확장되고 농업은 붕괴되었으며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추위는 단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를 지워버린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는가? 그들 역시 이 현상을 겪었다. 3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위진 한랭기는 지난 2000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한랭기 중 하나였다. 중국인들은 추위의 파괴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했다. 분명히 말하자 영하 53도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다. 영하 40도에서는 디젤 연료가 진흙처럼 변하고 엔진은 멈추며 차량은 돌처럼 굳는다. 영하 50도에서는 많은 고무 소재가 도자기처럼 부서지기 쉬워져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깨진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노출된 피부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얼기 시작하고 동상이 즉시 발생하며 저체온증이 뒤따르고 운이 좋아도 죽음은 몇 시간 안에 찾아온다. 그렇다면 현대주택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대류 즉 공기를 데우는 방식에 기반에 설계되어 있다. 유리섬유, 석고보드, 발포 패널과 같은 재료는 열을 저장하지 않는다. 단지 따뜻한 공기층을 유지할 뿐이다. 난방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전이 발생하면 열은 틈새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리고 열이 사라지면 집의 구조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열용량도 저장된 에너지도 없다. 오직 차가운 벽과 더 차가운 바닥만 남는다. 영하 50도의 어둠 속에서 현대의 집은 몇 시간 만에 거주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공기가 아니라 질량을 데웠다. 불이 없어도 일주일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집을 지었다. 왜일까?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은 온도가 아니라 저장된 에너지이다. 그리고 열을 저장하는 최고의 배터리는 기계가 아니라 돌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상상해보라. 길이 약 2m, 높이 약 50cm의 구조물이 벽돌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캄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침상이 아니다. 생체 연료 열교환 장치이다. 중국 북부에서 캉은 생활의 중심이다. 가족은 그 위에서 식사하고 일하고 잠을 잔다. 아이들은 놀고 노인들은 쉰다. 그것은 가구가 아니다. 하나의 미기후이다. 그 정교함은 구조에 있다. 캉은 공기를 데우기 위해 장작을 태우지 않는다. 물질의 덩어리를 데우기 위해 태운다. 내부에는 빈 구조가 있으며 벽돌로 만든 연도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다. 한쪽은 부엌과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굴뚝으로 이어진다. 아침에 불을 지피면 뜨거운 연기는 바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침상 아래의 미로를 천천히 통과하며 주변의 벽돌에 열을 전달한다. 굴뚝에 도달할 때쯤이면 연기는 이미 식어 있다. 즉 에너지의 대부분이 벽돌에 저장된 것이다.
여기서 열역학 법칙이 작용한다. 벽돌은 열용량이 높아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방출한다. 장작은 빠르게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벽돌은 조용히 열을 축적하고 오랫동안 방출한다. 아침에 한 번 불을 지피는 것만으로도 캉은 12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한다. 전기도 온도 조절도 필요 없다. 오직 물리 법칙과 고대의 지혜뿐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그 뒤에 있다. 캉의 표면은 단순한 뜨거운 벽돌이 아니다. 전통 건축 기술에서는 그 위에 여러 겹의 정교한 마감층이 더씹혀진다. 짚을 섞은 점토, 그 다음 모래를 더한 점토, 마지막으로 석회와 마섬유를 결합한 층. 이 층들은 열 완충층으로 작용하여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동시에 표면이 불쾌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 결과 사람은 그 위에 밤새 직접 누워 있어도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의 사고방식이다. 중국 북부의 겨울에서 캉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따뜻한 영역을 만들어낸다. 방 전체를 데우려 하면 연료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 대신 사람들은 생활을 하나의 표면에 집중시켰다. 침상은 식탁이 되고 작업 공간이 되며 소통의 중심이 된다. 모든 생활은 캉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결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것. 현대의 주택은 공간 전체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려 한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도 낮으며 정전 시에는 완전히 무력해진다. 그러나 캉은 다르다.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온도다. 그 위에 있기만 하면 사람은 따뜻하다. 집의 다른 부분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워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연료 효율의 관점에서도 민족지 기록과 재현 실험은 다음을 보여준다. 적절하게 구축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캉은 전통적인 벽난로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의 장작만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작은 불로 12시간의 따뜻함을 얻는다. 현대의 전기 히터, 지속적으로 수 킬로와트를 소비하고 불안정한 전력망에 의존하는 장치와 비교하면 캉은 거의 고장나지 않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극도로 단순하며 거의 원시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작동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캉이 한 가족에게 효과적이라면 왜 그것을 확장하지 않는가? 왜 한 층 전체를 데우지 않는가? 그 원리가 궁전에 적용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기원전 221년 진나라 시대. 상상해보라.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맨발로 돌 바닥을 걷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따뜻함이 퍼져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미약한 온기가 아니다. 깊고 고요하며 지속되는 열이다. 그것이 바로 바닥 난방 시스템. 방 전체를 위한 캉이다. 귀족의 저택과 궁전에서 중국인들은 침상에 머무르지 않았다. 바닥 전체를 데웠다. 지난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는 바닥이 벽돌 기둥 위에 올려져 그 아래에 빈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외에 설치된 화로에서 나온 열기와 연기가 이 공간을 통과하며 바닥을 아래에서 데우는 구조였다. 로마인들 또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히포코스트, 하이포카우스트라 불린다. 그러나 중국의 방식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청정성이다. 로마의 시스템에서는 화로가 생활 공간 내부 또는 바로 인접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기와 그을음, 더 나아가 중독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시스템에서는 화로가 완전히 외부에 배치되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뜨거운 공기는 자연 대류에 의해 바닥 아래 통로를 따라 흐르고 먼 곳의 굴뚝으로 배출된다. 그 결과 실내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다. 연기도 먼지도 질식의 위험도 없다. 오직 바닥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만이 존재한다. 또한 초방처방이라 불리는 방이 있었다. 한나라 궁전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다. 그곳에서는 벽이 점토와 으깬 후추, 특히 사천 화초를 섞은 재료로 마감되어 있었다. 왜 하필 후추였을까? 상징적으로 후추는 따뜻한 번영, 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이 마감층은 두껍고 거친 구조의 토층을 형성하여 벽의 열용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흡습성을 지녀 습도를 흡수하고 방출함으로써 실내 미기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돌파구였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고대인의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개선을 축적하고 조용히 꾸준히 발전시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단 하나의 비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세부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재료의 층이 역할을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단일한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점을 층층이 쌓아 올렸다. 마치 시간을 견디는 구조물을 건설하듯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술적 측면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현대의 바닥 난방 시스템은 전열선이나 배관을 사용한다. 물을 보일러로 가열한 뒤 콘크리트에 매설된 관을 통해 순환시킨다.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취약하다. 펌프가 고장나면 시스템은 멈춘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당신은 추위 속에 남겨진다. 반면 중국의 고대 시스템은 자연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중력과 공기압이다. 펌프도 전자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이 공기를 가열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압력 차이가 연기를 바닥 아래 통로로 끌어들인다. 멀리 있는 굴뚝이 흡입력을 만들어 시스템 전체에 기류를 흐르게 한다. 이것은 수동적 메커니즘으로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며 연료와 불씨만 있다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은 효율에 있다. 현대 시스템은 물을 60, 70도까지 가열한 뒤 배관을 통해 순환시킨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각 단계에서 손실된다. 가열, 운반, 그리고 방열. 그렇다면 고대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것은 배기가스의 열을 직접 활용한다. 중간 매개체가 없다. 낭비도 없다. 연기는 이미 뜨겁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이끄는 것뿐이다. 연기가 굴뚝을 통해 배출될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식어 있다. 즉 에너지의 대부분이 구조체에 흡수된 상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닥 난방 시스템은 불이 꺼진 이후에도 궁전의 한 공간을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바닥 자체가 추결체가 되는 것이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벽돌과 돌이 열을 흡수하고 이를 천천히 균일하게 방출한다. 맨발로 걸을 수 있다. 바닥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 바깥 세계가 얼어붙어 있어도 그 안에서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나라에서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상류 건축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검증되었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 대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복잡한 기계, 끊임없이 작동하는 전력망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고 편의성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 추위는 다시 돌아온다. 한편 고대인들은 기후전쟁을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지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문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갔다. 만약 사람이 지표 위에 집을 짓는 대신 대지 자체를 파서 그 안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왜 동굴은 같은 눈보라 속에서도 현대의 목조 주택보다 30도나 더 따뜻할 수 있을까? 중국 북부의 황토 고원 바람과 시간에 의해 깎여 형성된 부드러운 황색의 대지. 그곳에서 사람들은 짓는 것이 아니라 파내었다. 그것이 바로 요동, 동, 야오둥, 동굴 주거 형태이며 인류가 만들어낸 구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열효율을 가진 형태 중 하나다.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지표 아래 약 3m 깊이에서는 지온이 안정된다. 계절에 따른 변화도 낮과 밤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 연중 약 10, 15도를 유지한다. 자연적인 지열 기준이다. 이제 바깥 기온이 영하 50도라고 가정해보자. 얇은 벽과 가벼운 단열재를 가진 현대의 목조주택은 영하 50도에서 시작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까지 쌓아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요동은 다르다. 출발점이 10도다. 초기 조건에서 이미 60도의 우위를 갖는다. 불을 피우기도 전에 대지가 이미 절반의 일을 해낸 것이다. 구조적으로 요동은 주로 언덕의 경사면이나 흙벽을 파서 만든다. 황토는 파낼 때는 부드럽지만 압축되면 강력한 하중 지지 구조가 된다. 아치형 천장, 두꺼운 벽 종종 2m 이상 그리고 건물 전체가 수백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자연의 열질량에 둘러싸여 있다. 내부에서 불을 피워도 여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토양에 흡수된다. 마치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이. 그리고 토양은 온도 변화가 매우 느리다. 시간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변화한다. 그 결과 내부 온도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실측 데이터에 따르면 겨울철에도 요동 내부 온도는 약 97도를 유지한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크게 밑돌더라도 마찬가지다. 능동적인 난방 시스템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대지 자체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갔다. 일부 요동 군락에서는 중정이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지하 정원 디웬이다. 상상해보라. 깊이 60m의 구덩이가 황토층 속으로 파내려가 있다. 그 벽면에서 여러 개의 동굴방이 열려 있으며 모두 중앙의 마당을 향하고 닫혀 있고 고요함으로 가득한 공간 대지에 안긴 환경. 그곳에서는 바깥의 추위가 더 이상 먼 기억에 불과하다. 그 중앙 마당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빛의 우물이자 공기의 순환 통로이며 동시에 자연적인 방풍벽이다. 주변을 둘러싼 흙벽은 보호벽으로 작용하여 거센 북풍이 동굴 입구로 직접 들이치는 것을 막는다. 차가운 공기는 직접 침투하지 못하고 오목한 마당을 스쳐 지나갈 뿐이며 내부에는 상대적인 고요함이 유지된다. 낮 동안 햇빛은 마당을 가득 채운다. 흙벽은 태양의 열을 흡수하고 밤이 되면 조용히 그것을 방출한다. 이것은 바로 패시브 태양열 설계이다. 인류가 그 개념에 이름을 붙이기 2000년 전부터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현대 건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할렘 지역의 경량 목조 주택은 일반적으로 여용량이 낮다. 벽은 얇고 단열재는 공기를 유지할 뿐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다. 난방이 멈추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몇 시간 안에 실내는 거의 외부 온도와 같아진다. 그러나 요동, 동은 다르다.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외부 환경보다 20, 30도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흙 자체가 완충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흙은 온도 변화를 억제하고 내부 환경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수치가 있다. 혹독한 겨울의 장기 정전 상황에서 현대주택은 하루도 되지 않아 거주 불가능해진다. 반면 요동은 수주 동안 생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토양의 열용량이 매우 크고 깊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외부와 균형을 이루기까지 수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가장 귀중한 자원 시간이다. 연료를 확보할 시간, 준비할 시간, 생존할 시간.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건축이다. 요동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다. 전력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지구 자체 외에는 어떤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역설은 무엇인가? 오늘날 건축가와 건축과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재발견하고 있다. 동굴 주거의 열 효율을 연구하고 수동적 지열 안정성에 대한 논문을 쓰며 그것을 혁신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고대의 지혜이다. 중국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빙기를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지었다. 가장 혹독한 한랭 주기를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었다.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가 끊기면 작동하지 않는 집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인이 그렇게 뛰어났다면 왜 우리는 그 시스템을 버렸는가?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우리는 수동적 시스템을 능동적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지속 가능성을 편의성과 맞바꾼 것이다. 20세기 저렴한 에너지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전기는 풍부해졌고 가스는 저렴해졌다. 우리는 하루 종일 겨울 내내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 효과적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에서는. 그러나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폭풍으로 인한 정전, 배관의 동결, 시스템의 정지, 우리는 무력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택은 의존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프라에 의존하고 공급망에 의존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독립적인 집을 지었다.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실패하지 않는 집을. 그리고 역사에는 흥미로운 일치가 있다. 1703년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주역 아이칭구를 연구했다. 그는 그 안에 나타난 괴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 체계를 표현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것은 현대 컴퓨터의 기반이다. 점술서의 이진 논리를 담아낸 동일한 문명이
열의 배터리처럼 작동하는 주거 또한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들은 에너지 축적을 이해하고 있었다. 여력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현대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난방과 전력,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 공간 속에서 이것을 떠올려보라. 8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살아남았다. 그것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더 깊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기를 데우지 않았다. 사람을 데웠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차이를 만들어냈다.